똑같이 월급 350만 원을 받는 성실한 두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3년 뒤 한 명은 서울의 작은 집이라도 알아볼 종잣돈 5천만 원을 손에 쥐고 다른 한 명은 카드 돌려막기에 허덕이는 신용불량 위기에 놓이게 되는 걸까요? 우리 구독자님들, 혹시 자녀분들을 보며 혹은 지난날에 나 자신을 떠올리며 이런 답답함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열심히 안 산 것도 아닌데, 악착같이 안 모은 것도 아닌데 왜 내 통장은 항상 비어 있을까 불안하지 않으셨나요? 문제는 성실함이 아니었습니다. 더 좋은 직장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돈 모으는 결정적인 순서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놓치신다면 당신의 소중한 자녀는, 혹은 어쩌면 바로 당신은 평생 밑빠진 독에 물만 붓는 인생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3년 안에 인생을 바꾸는 5가지 황금 원칙,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당신은 평생 모은 돈을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잃어버린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남광시장 골목, 희미한 백열등 불빛 아래 채소 가게 박만복 영감과 과일 가게 최일평 영감이 나란히 좌판을 편다. 올해로 꼬박 4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킨 두 사람은 서로의 기침 소리만 들어도 어젯밤 잠을 설쳤는지 막걸리를 몇 잔 걸쳤는지 훤히 아는 사이다. 쿨럭 아이고, 이놈의 기침은 동트기 전에 꼭 지가 먼저 온다고 신호를 보내네. 먼저 입을 연 것은 만복 영감이었다. 그는 투박한 손으로 갓 씻어 올린 시금치 단을 매만지며 일평 영감을 힐끗 쳐다봤다. 일평 영감의 낯빛이 어제보다 더 푸석했다. 깊게 펜주름 사이로 밤새 겪었을 고단함이 검은 강물처럼 고여 있었다. 자네 어제 또 못 잤구만. 아들 녀석 전화라도 기다렸나? 일평 영감은 대답 대신 멋쩍게 웃으며 탐스러운 사과 하나를 꺼내 마른 천으로 닦았다. 광이 날수록 그의 얼굴에 드리운 그늘은 더욱 짙어 보였다. 기다리긴 뭘. 지가 알아서 잘 사는 놈인데 요새 그놈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졌어. 어제는 그러대. 아버지, 이제 이 고생 그만하고 떡하니 건물 하나 사서 편하게 사시라고. 어찌나 대견한지. 건물? 허허, 이놈 말본새하고는. 자네 아들 상우가 뭐 주식이라도 해서 대박이라도 쳤다던? 만복 영감의 물음에 일평 영감의 어깨가 으쓱 올라갔다. 아들 자랑은 고된 시장 인생의 유일한 낙이자 자부심이었다. 주식은 기본이고 뭐랬더라, 코코인? 그거 한다대. 젊은 애들이 하는 건데 머리가 좋아야 한다고. 우리 상우가 또 한 머리 하지 않나. 몇 달 안 돼서 벌써 외제차를 뽐내 만회하는 걸 내가 뜯어말렸어. 애비는 평생 리어카 끄는데 자식이 번쩍이는 차 끌고 다니면 남들 보기 부끄럽지 않겠나. 쯧쯧, 자식 잘 키웠네. 우리 아들놈은 말이야. 아직도 적금 통장 깬다는 소리만 하면 기겁을 해. 아버지, 집 짓는데 기둥부터 세우고 지붕을 올려야지 어떻게 대들보부터 올리냐고 잔소리를 해대는데 아주 그냥 지 애미 잔소리를 빼다 박았어. 두 영감의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다. 일평은 아들 상우의 화려한 성공 신화를 늘어놓았고 만복은 제 아들의 답답할 정도의 성실함을 투덜거리듯 자랑했다. 상우는 월급 350만 원을 받는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남다른 투자 감각으로 3년 안에 아버지를 호강시켜주겠다고 큰소리치는 아들이었다. 만복의 아들은 똑같은 월급을 받으며 3년째 악착같이 돈을 모아 서울 변두리의 작은 집이라도 알아볼 종잣돈 5천만 원을 겨우 손에 쥐었다고 했다. 일평은 속으로 만복의 아들이 안쓰러웠다. 요즘 세상에 어느 천년에 돈 모아서 집을 사나? 한 방에 인생을 바꾸는 법을 모르는 미련한 친구라고 생각했다. 반면 만복은 일평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딘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저렇게 쉬운 길이 있다면 자신과 아들이 걸어온 고되고 성실한 길은 대체 무엇이었나 싶어서였다. 그날 오후 시장이 가장 붐빌 시간이었다. 손님들과 흥정하며 목청을 높이던 일평 영감이 갑자기 억 소리를 내며 좌판 앞으로 쓰러졌다. 사과 몇 알이 그의 몸을 따라 대굴대굴 굴러갔다. 시장의 소음이 순간 멎었다.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만복 영감이었다. 일평아, 최일평, 이 사람아 정신 좀 차려봐.
만복의 절규에도 일평은 미동도 없었다. 구급차가 위태롭게 시장 골목을 비집고 들어왔고 일평은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과로와 영양실조,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 며칠간 입원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만복은 일평의 빈 가게를 대신 봐주기로 했다. 이튿날 일평의 과일 가게를 지키던 만복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일평이 두고 간 낡은 휴대폰이었다. 화면에는 내 아들 상우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만복은 반가운 마음에 덜컥 전화를 받았다. 상우냐? 나다. 내 아버지 친구 박만복. 네 애비가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있다. 네? 아저씨. 아버지가 왜요? 괜찮으세요? 병원 어디예요? 상우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그 다급함의 결이 어딘가 이상했다.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보다는 무언가 다른 불안함이 잔뜩 묻어 있었다. 큰 병은 아니고 며칠 쉬면 된다더라. 너무 걱정은 말고. 만복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상우의 다급한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 진짜 미치겠네. 하필 지금 아버지, 이번 달 카드값 막아야 하는 거 오늘까지인데, 그거 어떻게 해요? 아저씨, 혹시 저희 아버지 어디 돈 맡겨놓은 거 없으세요? 제발요. 이번만 막으면 진짜 다 해결되는데, 이거 못 막으면 저 신용불량자 돼요. 아버지. 순간 만복의 머릿속이 망치로 맞은 듯 멍해졌다. 건물주가 되어 아버지를 호강시켜주겠다던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벼랑 끝에 몰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절박한 비명이었다. 카드 돌려막기, 신용불량자.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들이 만복의 귀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일평이 자랑하던 아들의 성공 신화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밑 빠진 도. 만복의 머릿속에 그 단어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일평은 평생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그 깨진 독에 물을 붓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뒤 퇴원한 일평이 힘없이 가게로 돌아왔다. 만복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쌍화차 한 잔을 건넸다. 일평은 말없이 쌍화차만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떨구고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어깨는 지난 40년간 쌓아온 세월의 무게보다 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내가 다 망쳤어, 만복아. 내 새끼 인생을 내가 다 망쳤다고. 일평의 입에서 모든 진실이 쏟아져 나왔다. 아들 상우는 투자를 해서 돈을 번 것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작은 주식 투자로 시작했지만 손실이 커지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에 손을 댔다. 연이자 23%가 넘는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상우는 빚으로 빚을 막는 악순환에 빠져들었다. 일평은 아들이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작은 시련이라 믿었다. 아들의 투자금을 대주기 위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내어주고 가게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 쓰러지던 그날도 아들의 카드값을 막아주기 위해 사채업자를 만나러 가던 길이었다. 우리 상우가 번듯한 집 한 채는 있어야 장가도 가고 어깨 펴고 살지 않겠나. 내가 조금만 더 밀어주면 금방 일어설 거라고 그렇게 믿었네. 밑 빠진 독인 줄도 모르고 썩은 기둥에 금칠만 하고 있었던 게지. 이 멍청한 늙은이가. 일평은 제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만복은 말없이 그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한참을 울던 일평이 겨우 진정되자 만복은 가게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항아리 하나를 들고 왔다. 귀퉁이가 살짝 깨져 금이 간, 더 이상은 쓸 수 없는 독이었다. 만복은 그 항아리를 일평 앞에 내려놓았다. 일평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자네 아들이 집을 짓고 싶어 했지. 그렇지? 일평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말이야. 순서가 틀렸어. 집을 지을 땐 말이다. 가장 먼저 땅부터 파고 주춧돌을 놔야 하는 법이야. 그게 비상금이라는 거다. 갑자기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게 버텨주는 돈. 하다못해 300만 원이라도 손에 쥐고 있어야 사람이 불안하지 않은 게야. 만복은 깨진 항아리의 바닥을 손으로 툭툭 쳤다. 그 다음엔 뭘 해야겠나? 주변에 무너질 것 같은 담벼락이 있으면 그거부터 허물고 새로 쌓아야지. 그게 바로 빚 갚는 거다. 특히 신용카드 빚처럼 이자가 무서운 놈들은 내 집 비둥을 갉아먹는 흰개미 같은 놈들이야. 그거부터 안 잡으면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속부터 썩어 문드러지는 걸세. 23% 이자 내는 빚을 갚는 건 말이다. 23%짜리 적금을 드는 것보다 더 확실한 돈벌이야. 그걸 왜 몰랐나.
만복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다. 그의 눈시울도 붉게 젖어들고 있었다. 그 다음에 그제야 기둥을 세우는 거야. 나라에서, 회사에서 도와주는 퇴직연금이니 세금 깎아주는 연금저축이니 하는 단단한 기둥들 말이세. 그건 나라가 우리 같은 늙은이들 굶어 죽지 말라고, 회사가 평생 고생한 값 씌워준다고 공짜로 보태주는 돈이야. 그것도 걷어차고 대체 뭘 한 건가. 그 단단한 기둥들 다 세우고 나서 그래도 돈이 남으면 그때 가서 비로소 예쁜 창문도 달고 멋들어진 대문도 다는 투자라는 걸 하는 걸세. 그게 순서야. 그게 돈 모으는 사람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원칙이라고. 만복은 숨을 고르며 깨진 항아리를 일평의 눈앞에 바짝 들이밀었다. 금이 간 부분이 유독 도드라져 보였다. 그런데 자네 아들은 뭘 했나? 땅도 안 파고 무너지는 담벼락은 그대로 둔 채로 이 깨진 독에다 금태부터 두르려고 한 게야. 그게 최선이었나? 번쩍이는 금태만 두르면 이 구멍이 저절로 막아질 것 같았나? 만보가 왜 이리 어리석은가. 최일평, 자식 사랑이 어떻게 자식의 눈을 멀게 하는 덫이 되게 만드나. 정신 차려. 이 사람아, 평생 모은 자네 인생을 아들 녀석의 헛된 꿈에 저당 잡히는 게 그게 아비가 할 일이냐고 묻고 있자는가. 만복의 절규에 일평은 무너져 내렸다. 정답이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 싶었던 아들은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인생의 모든 것을 갉아먹고 있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었다. 그는 아들에게 돈을 대준 것이 아니라 가난과 실패로 가는 지름길을 제 손으로 활짝 열어준 것이었다. 그날 이후 시장의 풍경은 조금 달라졌다. 일평은 아들 상우를 불러 모든 빚 내역을 꺼내놓고 함께 눈물을 쏟았다. 그리고 가장 먼저 금리가 높은 대출부터 갚아나가기 시작했다. 화려한 투자의 꿈은 접었다. 대신 부자가 함께 새벽 시장에 나와 일을 도왔다. 만복은 묵묵히 그들 부자를 지켜보며 가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사주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일을 마친 세 남자가 좌판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상우의 얼굴에서 조급함과 허영이 걷히자 비로소 제 나이의 젊은이다운 건강함이 보였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상우가 만복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고개 들어라. 애비 가슴에 대못 박은 놈이 사과는 길게도 한다. 만복의 퉁명스러운 말에 상우의 얼굴이 빨개졌다. 일평이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웃었다. 주름 가득한 그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걸렸다. 괜찮다. 이제부터라도 깨진 곳을 막으면 되지. 인생에서 가장 빠른 시작은 어제였지만 두 번째로 빠른 시작은 바로 오늘이라고들 하지 않더냐. 세 사람은 말없이 파란 가을 하늘을 바라봤다. 완벽하게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떼었다는 것을. 깨진 독에 구멍을 막는 일. 그것은 비단 돈 문제뿐만 아니라 무너진 부자 관계를 회복하고 엉망이 된 인생의 순서를 바로잡는 가장 중요하고도 절실한 첫 번째 단추였다. 그 단추를 채우자 비로소 희망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68배 김순자 여사는 경기도의 한 소도시에서 조용한 황혼을 보내고 있습니다.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던 초등학교 교사라는 명함은 퇴직과 함께 반납했지만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분주하고 향기롭습니다. 아침이면 베란다에 난초에 물을 주고 점심엔 교사 시절 동료들과 동네 카페에서 볕을 쬐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매달 어김없이 통장에 들어오는 280만 원 남짓의 공무원 연금은 그녀의 노후를 불안이 아닌 평온으로 채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돈이란 화려한 보석이 아니라 굳은 비를 막아주는 튼튼한 우산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하나뿐인 아들 민준이 상기된 얼굴로 집을 찾아왔습니다. 중견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35세 아들은 순자 씨의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들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조급함과 욕망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정말 엄청난 기회예요. 민준이 꺼내놓은 이야기는 영종도 스마트밸리 복합단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직장 동료 하나가 상가 부지를 분양받아 몇 달 만에 계약금이 2배로 뛰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자신도 그 기회를 잡아 인생을 바꿔보고 싶다고
그러니 어머니가 평생 월급을 쪼개 모아두신 예금 1억 원을 투자금으로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민준아, 이건 그냥 투자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바꿀 발판이라고요. 2년만 묻어두면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살 돈이 생긴다는데 언제까지 월급만 모아서 아등바등 살아요? 동료는 벌써 외제차 계약했다고요. 아들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순자 씨의 마음에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으며 숫자를 가르쳤던 그녀에게 세상에 쉽고 빠른 돈은 없다는 것이 삶의 제1원칙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기어코 그 성공한 동료하는 사람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청년은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 단어를 섞어가며 개발 도면을 펼쳐보였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라며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의 은행에 돈을 묶어두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어머니를 채근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에 관심도 없으세요? 제가 잘 되는 게 싫으신 거냐고요. 남들은 부모님이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는데 저는 겨우 기회가 왔는데 어머니가 막으시는 거잖아요. 평생 이렇게 살다 죽을 순 없어요. 아들의 절박한 외침이 순자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옛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 평생 지켜온 원칙을 한 번은 깨야 하는 걸까? 아들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이대로 아들의 원망을 들으며 남은 생을 살아야 하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쉰 순자 씨는 대답 대신 먼지가 뽀얗게 쌓인 장롱 위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첫 월급을 타던 날부터 쓰기 시작한 낡은 가계부 수십 권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오래된 가계부 한 권을 펼쳐 민준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잉크가 번지고 종이가 누렇게 바랜 페이지마다 연탄값 500원, 아들 과자 100원 같은 깨알 같은 글씨들이 그녀의 고단했던 세월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순자 씨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나는 내 아비 없이 너를 키우면서 이 가계부를 하루도 걸은 적이 없단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이 무서워서였다. 나는 IMF 때 한몫 잡아보겠다고 퇴직금 전부를 주식에 넣었다가 길거리에 앉은 동료 교사를 받고 닷컴 버블 때 벤처기업에 투자했다가 빚더미에 오른 시동생도 봤다. 그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랬을까? 아니, 모두 이번만은 다르다. 이것만이 기회다라는 달콤한 말에 속았던 게다. 그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내가 말하는 그 발판이라는 건 말이다. 허공에 놓는 게 아니야. 단단한 땅 위에 놓아야 사람이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거다. 너희 단단한 땅은 지금 내가 매달 꼬박꼬박 받는 월급이고 내가 안 쓰고 모은 그 적금 통장이야. 남의 말만 듣고 검증되지 않은 모래밭에 내 인생의 발판을 놓으려는 거냐? 그러다 발판이 무너지면 너는 모래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야. 내 동료가 외제차를 사든 말든 그건 그 사람 인생이다. 우리는 우리의 항아리에 우리 힘으로 물을 채우는 게야. 순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찬장에서 작은 간장 종지 하나를 가져왔다. 이게 내 첫 월급이다. 그리고 이 밥그릇이 내가 모은 적금. 그리고 저기 김치 담그는 항아리가 어미가 평생 모은 돈이다. 순서가 있는 게야. 간장 종지를 채우고 밥그릇을 채우고 그 다음에 항아리를 넘보는 거다. 그런데 너는 내 간장 종지도 다 못 채운 채로 어미의 항아리 물을 한 번에 다 퍼서 모래밭에 붓겠다는 거냐? 그러다 그 물이 전부 땅으로 스며들어 사라져버리면 너와 나는 뭘 마시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겠니? 어머니의 말에 민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제 발끝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헛된 욕망이 거치자 어머니의 주름진 손과 낡은 가계부가 비로소 눈에 들어왔다. 그날 아들은 성공한 동료를 돌려보내고 밤늦도록 어머니와 함께 자신의 재무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세웠다. 그로부터 3년이 흐른 2025년 가을, 민주는 영종도 스마트밸리라는 이름을 뉴스 사회면에서 다시 보게 되었다. 거액의 투자금을 모아 잠적한 기획부동산 사기단에 대한 기사였다. 민준의 동료는 외제차는커녕 은행 빚과 소송에 휘말려 퇴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저녁 민주는 작은 화분 하나를 사들고 어머니를 찾았다. 그는 지난 3년간 악착같이 돈을 모아 마련한 전세 아파트의 계약서를 어머니께 내밀었다.
화려한 강남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그의 땀과 시간으로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이었다. 순자 씨는 아들이 내민 계약서를 말없이 받아들고는 베란다의 난초 옆에 아들이 사온 화분을 나란히 놓았다. 활짝 핀 하얀 호접란이 꼭 모자에 웃는 얼굴처럼 보였다. 그녀는 깨닫는다. 자식에게 물려줘야 할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돈의 무서움을 알고 그것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라는 것을. 평생에 걸쳐 한 방울씩 채워온 그녀의 항아리는 아들의 인생에 가장 든든한 주춧돌이 되어주었다. 화려한 금태는 없었지만 그 어떤 풍파에도 결코 깨지지 않을 단단한 항아리였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일평 어르신의 이야기는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보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 잘 되라고 평생 모은 쌈짓돈을 내줬는데 그게 아들의 성공이 아니라 빚잔치에 쏟아붓는 돈이었다니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사실 이런 비극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들 모임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빈곤율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만복 어르신이 비상금 300만 원은 꼭 쥐고 있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지만 당장 그 돈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 어르신들이 금융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쉽습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재산 범죄나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일평 어르신의 경우처럼 낯선 사기꾼이 아니라 믿었던 자식의 빚내서 투자, 이른바 비투 때문에 온 가족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더더욱 비참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비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주식이나 코인 같은 투자는 신의 영역이라 불릴 만큼 예측이 어려운데 초보 투자자가 빚까지 내서 뛰어드는 건 실패할 확률이 너무나도 높다는 겁니다. 아들 상우가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성공한 척했던 것처럼 달콤한 유혹에 빠져들기 쉽지만 그 끝은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고금리 빚의 늪일 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자녀 키우는데 소득의 4분의 1을 넘게 쓴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 때문에 빚을 지는 부모들도 절반이 넘는다고 하니 자식의 경제적 어려움이 결국 부모님의 노후를 위협하는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김순자 여사님의 지혜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순자 여사님은 아들이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1억 원을 달라고 했을 때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세상에 쉽고 빠른 돈은 없다는 평생의 원칙을 지키신 거죠. 그 낡은 가계부가 바로 순자 여사님의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전문가들도 순자 여사님이나 만복 어르신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조언을 합니다. 노후 자산은 수익률을 높이는 것보다 원금을 잃지 않고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가진 돈의 일부는 언제든 현금으로 바꿀 수 있게 놔두고 나라에서 주는 국민연금, 회사에서 주는 퇴직연금, 그리고 내가 따로 붙는 개인연금까지 3개의 기둥을 단단히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만복 어르신이 이자 23%짜리 빚부터 갚는 게 23%짜리 적금 드는 것보다 더 확실한 돈벌이라고 하셨죠.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빚이라는 흰개미가 집 기둥을 갉아먹게 내버려 두고 화려한 그림을 걸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순자 여사님이 평생에 걸쳐 간장 종지부터 채우고 밥그릇을 채우고 마지막에 항아리를 채우셨던 것처럼 돈 관리에는 반드시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무시하고 깨진 독에 금태부터 두르려고 하면 최일평 어르신처럼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겁니다. 결국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돈의 무서움을 알고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지혜라는 것을 두 사례가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생 한 방울씩 모아 채운 순자 여사님의 단단한 항아리야말로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책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하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일평 영감님처럼 노후 자금이 고갈되거나 김순자 여사님처럼 연금만으로는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를 막기 위한 방법들이에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 소득 하위 70% 분들에게 매달 생활 안정에 도움을 드리는 기초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단독 가구에 약 35만 원 정도가 지급되면서
어르신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드리는 거죠.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직접적인 효과를 보이는 정책이랍니다. 그리고 김순자 여사님처럼 자산은 집 한 채에 묶여 있는데 현금이 부족한 이른바 자산 잠김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정말 유용해요. 이건 가지고 계신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매달 연금을 받는 방식인데요.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고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정말 안정적이에요. 부부 중 한 분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니 부동산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어르신들께 아주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일하고 싶은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도 있어요. 공공시설 봉사나 노인, 장애인 돌봄, 지역 환경 개선 같은 다양한 일자리를 통해 월 2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을 얻으면서 사회활동도 활발하게 하실 수 있답니다. 전문가들은 젊을 때부터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까지 이른바 3층 연금 구조를 튼튼하게 쌓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집에 묶여있는 부동산 자산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즉 자산의 유동화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것보다 내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품격 있는 삶을 위해 꼭 고려해 볼 만한 선택이 될 수 있죠. 다음으로 빚투 자녀 리스크와 고금리 부채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볼까요? 최일평 영감님의 아들 상우 씨처럼 자녀의 과도한 빚이 부모님의 노후를 위협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고, 또 우리 스스로 고금리 빚의 늪에 빠지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빚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어났을 때 법적 절차를 통해 이자를 감면하거나 원금 일부를 탕감해주고 상환 기간을 연장해서 다시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상우 씨의 경우처럼 연 23%에 달하는 높은 이자 부담을 이 제도를 통해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론, 현금 서비스, 사채 같은 고금리 대출을 연 10% 내외의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으로 바꿔주는 서민금융진흥원 저금리 대환대출, 예를 들어 햇살론 같은 상품들이 있어요. 이걸 활용하면 매달 나가는 이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빚이 불어나는 속도를 멈출 수 있습니다. 재무 전문가들은 만복 영감님의 조언처럼 돈을 불리는 모든 재테크의 시작은 바로 고금리 부채를 먼저 갚는 것이라고 입을 모아요. 20% 이자 빚을 갚는 건 위험 부담 없이 20% 수익률을 올리는 것과 같다는 말을 늘 강조하죠. 또 부모님들이 자녀의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자녀가 성인이라면 스스로의 결정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지원하는 건 결국 부모님과 자녀 모두를 힘들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만약 정말 지원이 필요하다면 직접 현금을 주기보다는 채무조정이나 저금리 대환대출 같은 공적인 제도를 활용하도록 정보를 알려주고 안내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사기 예방과 금융이해력을 강화하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김순자 여사님의 아들 민준 씨가 하마터면 당할 뻔했던 기획부동산 사기나 우리가 늘 접하는 보이스피싱 같은 각종 금융 사기로부터 어르신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야겠죠. 금융감독원에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고, 사기 수법과 대처 요령이 담긴 홍보물도 배포하고 있어요. 어르신 금융사기 예방, 자녀 사칭 스미싱 대처법 같은 실질적인 정보들도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는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스마트폰 사용법, 모바일 뱅킹, 키오스크 이용법 같은 디지털 금융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돕는 무료 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교육을 통해 정보 격차를 줄이고 새로운 사기 수법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새로운 사기 수법을 분석해서 언론이나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고요. 사이버카 앱 같은 걸 통해서는 스미싱 의심 URL을 탐지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상에 쉽고 빠르며 수익률이 보장되는 투자는 절대 없다는 순자 여사님의 원칙을 우리 모두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같은 문구가 들어간 투자 권유는 100% 사기라고 단언해요.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일단 의심하고 바로 끊고 자녀나 금융기관에 확인하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중요한 재산 관련 결정을 내릴 때는 꼭 자녀분들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상의하고 필요하다면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상담 창구를 직접 방문해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는 해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 삶의 저녁 노을 앞에 선 우리, 오랜 세월 가슴에 품어온 꿈들, 굽이굽이 흘러온 강물 같은 이야기들, 때로는 거친 풍랑의 휘청이고 때로는 깊은 슬픔에 주저앉았어도 그 모든 시간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고단했던 어깨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이제는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되어 세상 모든 시름 잊고 평안히 잠들기를, 그리고 다시 환하게 빛나기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최일평 영감님의 마르지 않는 듯했던 노후 자금의 고갈과 자식 빚으로 인한 고통, 김순자 여사님의 넉넉지 않은 연금만으로는 불안한 마음과 소중한 집 한 채에 현금이 묶여버린 자산, 잠김의 어려움, 심지어 금융사기의 위협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의 이야기이자 우리의 가슴 속에 잠재된 불안감 그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을 저미게 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었죠. 하지만 세상에는 이와 상반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연금의 씨앗을 뿌려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하고 필요할 때는 주택연금으로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하여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지혜를 발휘하며 자녀에게는 사랑으로 울타리를 쳐주되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도록 격려하는 당당한 부모님들, 또한 새로운 디지털 세상 앞에서 기꺼이 배우고 익히며 보이스피싱과 같은 교묘한 사기의 그림자로부터 자신의 삶을 굳건히 지켜내는 용기 있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노후는 재물에 많고 적음을 넘어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는 품격과 자유로 가득합니다. 얼굴 가득 깊어진 주름만큼이나 깊어진 지혜와 따뜻함으로 세상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며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울림과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분들의 삶은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노년에 빛나는 모범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저처럼 행복하고 당당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노후 소득은 단순히 돈을 넘어 우리의 존엄성을 지키는 힘입니다. 최일평 영감님처럼 자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김순자 여사님처럼 연금만으로는 불안해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초연금과 주택연금이라는 든든한 사회의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내 집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그저 물려줄 재산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내 삶의 울타리이자 나를 위한 든든한 연금이 되어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일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활력을 찾고 동시에 소득까지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젊은 세대에게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라는 3층 연금 구조를 단단히 쌓아 올리는 것이 미래의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노년을 준비하는 것을 넘어 현재의 나에게 마음의 평화를 선물하는 소중한 일입니다. 둘째, 빚은 우리를 옥죄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최일평 영감님의 아들 상우 씨의 사례처럼 자녀의 빚이 부모의 노후를 위협하는 아픔을 막기 위해 우리는 때로는 단호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성인 자녀가 자신의 삶의 책임감을 느끼도록 돕고 감당하기 어려운 빚의 수렁에 빠졌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나 서민금융진흥원, 저금리 대환대출과 같은 공적 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지원이 아니라 자녀 스스로 일어설 힘을 주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 자신의 고금리 부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불리는 최고의 재테크는 고금리 빚을 먼저 갚는 것이라는 만복 영감님의 조언처럼 이자라는 무거운 짐을 하루빨리 벗어던져야 합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빚에서 해방되는 순간 찾아올 홀가분함과 자유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이해력은 우리가 살아가는 복잡한 세상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김순자 여사님의 아들이 위험에 빠질 뻔했던 기획부동산 사기, 그리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 사기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고 고수익 보장 투자는 사기라는 순자 여사님의 지혜로운 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일단 의심하고 바로 끊고
가족이나 금융기관에 확인하는 3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및 디지털 금융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알문 힘이고 그 힘으로 우리는 우리의 노년을 더욱 안전하고 당당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노년은 삶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며 지혜와 품격이 빛나는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비록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와 우리를 흔들지라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와 방안들이 여러분의 노후의 한 줄기 따뜻한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의 손을 맞잡고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주고받으며 함께 지혜를 모아간다면 우리의 노년은 그 어떤 시절보다 빛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불안과 고립 속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깊이 소통하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빛나는 존재감을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소중하며 여러분의 노년은 그 어떤 모습이어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믿으세요. 저희 유튜브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행복하고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한 여정에 항상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